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어른의 어휘력. 지은이는 유선경, 출판사는 앤의 서재입니다. 책값은 16,500원, 342쪽, 초판 1쇄는 2020년 8월 15일, 초판 20쇄는 2021년 2월 5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선경. 세상에 태어나 가장 많이 한 것은 상상, 공상, 망상. 7살 때부터 멈춘 적 없는 것은 책 읽기와 글쓰기, 세상 구경. 그것은 작가가 떠나지 않고 작가를 떠나지 않은 유일한 꿈, 위로, 그리고 감옥이었다. 30년 넘게 매일 글을 쓰고 있으며 1993년부터 라디오 방송에서 글을 썼다. 일주일에 5권 이상 책을 읽는 다독가이기도 하다. 그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면서 어휘력 부족이 단순히 국어 능력 문제가 아니며 얼마나 일상에 커다란 불편을 가져오는지 깨닫는다. 지금 우리에겐 어른다운 어휘력이 필요하다. 작가는 어휘력의 쓸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 책에 담았다. 월간 미술에 유선경의 곁을 보는 시선들이라는 글을 연재했으며 또 다른 책으로는 문득 묻다.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말들의 위로 등이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적지 않다. 허균의 홍길동처럼 서자라서가 아니다. 마땅한 어휘를 떠올리지 못해서다. 자신이 느낀 기분이나 감상 등을 표현하고 싶지만 어떻게 옮겨야 할지 갈팡질팡한다. 어휘로 생각하고 정리해 표현하지 않는 게 일상이 되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가 파악할 줄 모른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자신이 없다. 어떤 말이나 글의 의미나 어감을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눈치가 부족하다기보다 어휘력이 부족한 탓이 크다. 말인즉슨 맞는데 묘하게 거슬리는 말도 인간미가 부족하기보다 어휘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 어휘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자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어휘력을 키운다는 것은 이러한 힘과 시각을 기르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말이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른다운 어휘력이다. 호모사피엔스는 태생적으로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고 독서에 적합하게 진화하지 않았다. 책을 읽어 지혜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서 그 후손들은 그냥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지 않는다. 인류는 먹고 사는데 노력을 소진하느라 책 읽는데 쓸 노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책과 무관하게 살았으며 현재도 대체로 그러하다. 이게 다 호모사피엔스의 후손답게 자연스럽게 산 탓이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경고하지 않았던가. 품성의 덕중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책을 읽으려면 상당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게 도리어 당연하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치 밖에 있는 상대의 언어를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한다.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자신의 그릇이 작아 상대의 말을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한 채 흘려버리거나 심지어 제멋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그래도 읽는 게 좋으냐는 질문에 내 의견을 말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면 좋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못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잊고 살다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지요. 그때 다시 읽으면 기막힌 내 이야기가 됩니다. 딱 맞는 어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억날 듯 말 듯 개미 한 마리가 뇌의 언어중추 언저리를 슬슬 기어다니며 간지리는 것 같더니 끝내 이런 식의 말밖에 못한다. 고속도로에서 돈 받는 데 있잖아. 근데 사람이 없는 거야. 차에다 뭐 달면 거기서 요금 빼간다던데 그걸 안 달아가지고 못 내고 지나버렸어. 딱 맞는 어휘를 떠올렸다면 이리 말했을 것이다.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들어서는 바람에 통행료를 정산하지 못하고 통과해버렸어. 내 차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든. 어휘력이 부족하면 지시대명사를 많이 동원하고 활용 범위가 넓은 낱말을 남용한다. 많은 개수의 낱말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낱말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아는데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어사전은 개념을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어휘력은 개념이다. 하이패스를 예로 들 때 그것이 어떤 필요로 등장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즉, 어휘력을 획득했다 할 수 있다. 정확한 어휘를 구사해야 하는 이유는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글쓰기가 업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어휘와 표현을 찾는 것이 목표다. 찾아 헤매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 얀 마텔의 소설 베아트리스와 버질에는 버질이 베아트리스에게 배를 설명하는 희곡이 등장한다. 베아트리스는 버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먹은 적도 본 적도 없으니 배라도 하나 먹고 싶다는 말이 어떤 욕구에서 나오는지 전혀 감잡을 수 없다. 언어의 한계, 상상의 한계, 인식의 한계다. 이 한계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되어 상대가 전하는 의미를 두드려 펴 느리거나 머리 혹은 사지를 가차없이 잘라낸다. 흔하디 흔한 과일 하나 설명하기도 이렇게나 힘든데 나는 알고 당신은 모르고 나는 겪고 당신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라면 오죽할까. 그래서 대화가 각자 말을 하거나 그저 그런 진부한 언어의 나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럼에도 나만 겪은 일을 당신에게 알리고 당신이 겪은 일을 내가 알 길은 언어밖에 없다. 언어는 강철보다 견고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려 금가게 하고 틈이 생기게 하고 마침내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세상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나, 그리고 대상. 나를 제외한 전부가 대상이다. 대상은 내가 아니며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언어는 나다. 나의 세상은 언어의 한계만큼 작거나 크다. 말과 글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증표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낙인 찍으면 말과 글은 효용을 잃는다. 말과 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숨이며 희망이다. 죽이려 한 권력자는 많았으나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말을 죽일 수는 없다. 관성이나 타성은 건성이나 비슷한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반대말은 관심이다.
나는 사람이 제일 가지기 힘든 것이 관심이라 여긴다. 강폐학할 때는 온통 자기만으로 가득 차 깃털 한 개조차 꽂을 데 없는 것이 마음이다. 그 안에 다른 무엇을 들이는 게 쉽겠는가? 우리는 관심이 없어 관성적으로 보고 듣고 타성적으로 쓰고 말한다. 그러나 클로드 모네의 인상주의는 누가 뭐래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낙엽, 자갈돌, 빗줄기, 그것들의 미세한 색조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형상을 식별하게 될 때 나는 신비와 환희에 가득 찬 기쁨을 맛본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사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음을 깨닫는다. 한 번도. 여기에서 한 번도 사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음을 한마디로 바꾸면 무관심이다. 관성, 타성, 건성이다. 그가 드디어 그것들에서 탈출했을 때 인상주의는 시작되었다. 빌려온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대상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신비와 환희에 가득 찬 기쁨을 맛보며 오롯이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표현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다. 2000년대의 방송에서 짜장면의 표준어를 엄격하게 자장면으로 통제한 적이 있었다. 동료 작가가 원고를 쓰다 말고 성토했다.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하니까 짜장면 느낌이 안 나. 다른 작가가 말했다. 그럼 쓰지 마. 우리는 모의했다. 자장면이라고 해야 할 바에는 차라리 짜장면 관련한 얘기를 쓰지 말자고. 2011년 8월 국립국어원에서 관용을 존중해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를 수 있다며 기뻐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프랑스어 관용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림 같았다. 해가 훤히 뜨면 개와 늑대를 구분할 수 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면 개인지 늑대인지 아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슴풀의 형태는 보이지만 개인지 늑대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시간이 있다. 하루에 2차례 찾아온다. 한자로는 여명과 황혼, 우리말로 갓밟기와 어둑발이다. 갓밟기에서는 이제 막 밝아지는 기운이, 어둑발에서는 어둑어둑해지는 기운이 느껴진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간단한 표현이라도 고도의 두뇌 활동이다.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온갖 정보를 종합해 인지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통찰하고 판단의 언어로 표현하기까지 채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좌뇌와 우뇌에 흩어져 있는 언어 관련 중추와 신경계가 가히 폭발적인 힘으로 동시에 반응하고 서로 연계한다. 무엇보다 언어 자체가 정밀한 신호체계다.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은, 나아가 남이 하는 말과 글의 숨은 맥락을 알아차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언어를 조율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선천적 능력이기도 하지만 오랜 학습을 통해 길러지고 강화된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감정을 품위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표시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퀴지을 지성을 갖췄다는 뜻이다. 언어와 의식은 함께 성장하며 총 본산이 문학이고 인문학이다. 울지 마라. 소리내어 말하라. 글을 쓰라.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며 이런 상호작용은 주로 말을 통해 확립된다.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다.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이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정언에서 나의 세계는 사고뿐 아니라 국가와 자연 같은 물리적 환경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험한 낱말의 개수가 살아온 나날만큼 늘 수 있기를 바란다.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오징어는 연체동물이고 연체동물에는 뼈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손을 들었다. 오징어에 뼈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며 오징어에는 뼈가 없다고 하셨다. 다른 학생들도 오징어를 먹어봤는데 뼈가 없다고 했다. 나는 졸지에 멍텅구리가 돼버렸다. 집에 돌아와 한껏 억울한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이르자 일이 일러주셨다. 서울 사람들이 갑오징어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다른 오징어에는 뼈가 없어. 오징어에 뼈가 없는 게 아니라 뼈 있는 오징어도 있고 뼈 없는 오징어도 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 세계 밖에 있는 상대의 언어를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우연히 본 기사 제목이 섬뜩하다. 땡땡 기획사에서 아이돌 그룹을 내놓는다. 이것은 아이돌 그룹을 사람이 아닌 기획사의 물건이나 상품, 작품으로 봤다는 뜻이 된다. 인적 자원이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람이 무슨 매장된 광물이나 원료인가?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말도 서늘하다. 무슨 뜻을 전하고 싶은지는 잘 알겠다. 그러나 표현이 과격할 뿐 아니라 분수 없다. 누가 사람을 고치고 누가 사람을 쓴단 말인가? 조물주라도 되는가?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말은 인격이다. 고사성어나 전문용어, 어휘를 많이 한다고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췄다 할 수 없다. 그건 그냥 유식하고 교양 있는 것이다. 나는 소위 유식하고 교양 있다는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인격은 기본적인 어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에게 어떠한 의도로 쓰는지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사람을 물건이나 상품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조차 못하는 이가 최악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씨알머리가 없다. 말의 힘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으로 획득된다. 인격은 연출이 불가능하다. 생각이 언어를 오염시킨다면 언어도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다. 조지 오웰이 한 말이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상품이나 가축 등에 쓸 어휘를 사람에게 쓰지 않는지, 사람이 하는 일을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늘 말본세를 점검해야 한다. 많은 속어나 욕설 등이 가축과 관련한 어휘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내가 옳다고 느끼면 옳은 것이라는 식으로 서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에 드는 것이 인격이며 인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습관을 통해 갖출 수 있다. 타고나는 것은 인성이다. 평가가 해악인 이유는 사람을 물건이나 상품, 가축처럼 등급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등급을 왜 매기겠는가? 물건이나 상품, 가축 등과 별반 다르지 않다.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다. 무엇이 쓸모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다. 평가는 필연적으로 차별로 이어진다.
시상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잡아 느리는지 모르겠다. 연말 시상식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무엇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천편일률적인 진행 멘트가 철철 넘쳐 흐른다. 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싶을까? 한쪽에서는 글자를 줄이다 초성으로까지 줄여 쓰는데 다른 쪽에서는 불필요한 경어와 존대로 문장이 엿가락처럼 늘어진다. 존칭과 존대를 남발하는 문장이 꼴보기 싫은 이유는 말만 번드르르 하니 진심 없는 아부 같아서다. 말과 글은 주어가 목적어를 하게 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파생한다. 그래야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피동형은 분위기나 현상에 휩쓸려 어쩌다 글이 된 것 같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 같은 애매한 여운을 남겨 신뢰를 떨어뜨린다. 책임을 모면할 구석을 남기고 말하는 인상을 준다. 예전에는 이렇게나 많이 무엇지다, 무엇 되다를 남발하지 않았다. 왜 이러는지에 대해 영어의 수동형, 피동형을 그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나는 그보다 분위기나 현상을 강조하려는 욕심 혹은 책임 전가에 혐의를 두고 싶다. 나는 독심술가가 되고 싶었다. 독심술,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이다. 겉보란이라는 우리말이 있다. 겉을 보면 속을 안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명사로 줄임말이다. 신조어 같지만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표제어다. 경험치가 늘면 겉보란이 맞을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겉보란이 다 맞았다고 다음에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다 틀렸다고 다음에도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40 넘으면 얼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는 말도 믿지 말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다. 나는 표정이나 인상을 이목구비처럼 외모의 일부로 볼 뿐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않으려 한다. 보여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말이 정확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 때문이다. 7명 우주 비행사들 중 크리스타 맥콜리프가 연일 화제였다.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우주 비행 사상 비전문인으로 두 번째, 여성으로서 최초였다.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만에 14,020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고 말았다. 이튿날 조간신문에 일제히 관련 기사가 일면에 실렸다. 여러 컷의 보도사진 중 유독 내 눈길을 붙잡는 한 장이 있었다. 크리스타 맥콜리프 가족의 사진이었다. 젊은 여성이 불에 댄 듯 울음을 터뜨리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애타게 상공을 올려보고 있다. 아버지는 멍한 얼굴로 울고 있는 젊은 여성의 손을 잡고 있다. AP통신이 현장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맥콜리프 가족이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다. 반년 후 정정기사가 실렸다. 사진이 챌린저호 발사 73초 후에 찍혔다는 것이다. 즉, 폭발 직후가 아니라 폭발 직전에 찍힌 것으로 가족이 지은 표정은 충격에 휩싸여서가 아니라 감격에 겨워서였다. 이 오보를 계기로 나는 사람의 표정에서 생각과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렸다. 표정을 읽는다는 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의 투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여겨서다.
특히 어른이 가진 표정의 대부분은 언어와 더불어 대표적인 학습화와 사회화의 소산이다. 피카소와 고갱, 클레 등 서구의 네로라 하는 미술가들이 유별나게의 원시 부족민과 어린이, 정신질환자를 주목한 것은 인간의 외양에서 인위를 벗겨낸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같지도 않은 독심술을 부리지 말고 말이나 글을 건네자. 그 말이나 글이 가진 힘을 믿자. 우리가 어휘력을 키우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소통에 있지 않던가? 하늘 아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한들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말과 글이다. 콘텐츠 형태가 어떻든 말과 글은 빠지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책을 읽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말과 글을 소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른바 혼족이라 불리는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시대에 놓인 것이 과연 우연일까? 만나서 얼굴 보며 대화 나누는 일은 드물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본다. 심리는 먹방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에게는 식욕 못지않게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의 욕구가 있다. 매일이다시피 얼굴 마주하고 말을 듣다 보니 랜선 친구, 랜선 애인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정이 든다.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화번호와 메일, SNS 등의 연락처 주고받기 금지, 친목 도모 금지, 오프라인 만남 금지 등을 필수 조항으로 공지하는 것은 현명하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실체를 아는 것, 환상이 깨지는 것이다. 랜선 친구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처받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골치 아파서 거두어들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진정한 공감이나 소통보다 자신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덮어줄 도구로서 기능해 주기를 바라는 관계. 알고 싶은 것만 더 많이 알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은 계속 알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관계가 온라인에 있으니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시간은 자연히 줄어든다.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노력할 자신이 없다. 이런 심리적 환경에서 공감 능력을 익히거나 인간관계를 배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의 작은 스트레스에도 극도로 예민해지고 말귀 못 알아듣는 언어적 직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동안 공감을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쯤으로 쉽게 여겼으나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공감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닐 수 있다고. 사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일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오랜 훈련과 철학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든 뒤로든 자신과 다른 세대의 언어를 아는 것도 어휘력이다. 캐캐묵어 필요 없는 말이라거나 알아듣지 못할 언어 파괴라는 등의 낙인을 찍어 사회 방언으로 만드는 것은 그 세대와 그 세대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는, 적나라하게 말하면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글을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말을 받아 쓰는 것이다. 여기에 주어와 시점만 잘 챙겨도 웬만한 문장은 완성할 수 있다. 한 문장이 길면 또 주어와 시점이 헷갈리니 짧게 쓰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무작정 문장을 자르려 하면 그거 고심하느라 영감이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일단 떠오르는 대로 쓰고 수정하면서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구체적 명사 대신 그거는 저기다 하고 저거는 이리 놓고 하는 식의 지시대명사로 채운 문장을 구사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지도를 보고 운전하던 시절에 PD와 함께 국내 오지 여러 군데를 취재하러 다닌 적이 있다. 일일이 길 물어 찾는 게 큰일이었다. 그날도 차에서 내려 동네 주민에게 길을 묻는데 손가락을 들어 허공을 휘휘 저으며 알려주었다. 저 만치 가서 저쪽으로 돌아서 조금만 가면 돼요. 차에 올라 운전석에 앉은 PD에게 들은 대로 전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시골 사람들한테 길 물어보면 만날 저쪽하고 조금이래. 비슷한 상황으로 어머니들은 음식 만드는 방법을 대체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다. 땡땡땡 조금 넣고 달달 볶다가 땡땡땡 적당히 넣고 땡땡땡 넉넉히 넣고 땡땡 충분히 넣어. 얼마 동안 끓이느냐 물어도 셋 중 하나다. 적당히, 넉넉히, 충분히. 간혹 이런 어휘도 덧붙여진다. 보글보글, 자작자작, 달달, 팔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어휘를 선택한다. 내 눈대중이 너의 눈대중이려니, 내 입맛이 너의 입맛이려니. 그러나 현대인은 같은 시대를 살아도 동질의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저마다 경험이나 생각이 다양하고 이제 부사와 형용사는 정확한 뜻을 전달한다기보다 서로 느낌이 통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듯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글을 잘 쓰려면 문장에서 부사와 형용사를 걷어내라는 조언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영어 등 서양 언어에 해당하는 조언이다. 우리말에서는 수식어를 남발하지 마라 해야 정확하다. 우리말에서 부사는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지만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로 동사와 함께 용언이다. 형용사를 쓰지 않으면 아예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장의 기본 구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육하 원칙이다. 기사를 쓰는 게 아닌데 육하 원칙에 맞춰 쓸 필요가 있냐고? 그러면 문장이 몸이 건조하지 않겠냐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육하 원칙에 맞춘 기본적인 문장 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른 글을 능란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믿음이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감각적인 문장을 쓰려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어림없다. 기본적인 문장 쓰기에 능숙해야 멋을 부리든 맛을 내든 가능하다. 그리고 그 변주의 범위조차 육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전에 글 쓸 때 꼭 필요한 사고력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고를 해야 의미가 통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육하 원칙은 우리에게 가장 안정적인 문장의 형태다. 사물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문장이 아닌 심리로 돌려 미덥지 않거나 불안할 때를 떠올려보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중에 파악하지 못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마케도니아가 유고슬라비아였던 시대에 태어난 밀코 만체브스키 감독이 영화 Before the Rain으로 1994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고 남긴 소감은 내게 오랫동안 여운을 남겼다. 나는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란 아주 진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소셜미디어 활동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하루 1시간이 조금 넘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성인이 읽은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52.1%, 독서량은 6.1권, 책 읽은 시간은 평일 31.8분이다. 참고로 2015년 UN 조사에서 미국인의 연간 독서량은 79.2권, 일본인 73.2권, 프랑스인 70.8권으로 한국인 독서량은 192개국 중 166위였다. 한국 학생 10명 중 3명은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 열의 7은 글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실질 문맹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답이다. 2년 전만 해도 시간이 없어서 라고 대답한 성인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에는 책 이외 다른 콘텐츠 이용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2020년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사와 구성, 어휘력과 문장력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재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꼽으라면 역시 SNS와 동영상 플랫폼일 수밖에 없다. 태생이 반응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벼락같이 들이닥친 외세의 침입이거나 천재지변이 아니고서야 국가든 개인이든 망한 원인은 대체로 이러하다. 자기 생각 없이 남의 생각만 받아들이거나 남의 생각 모르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거나 자기 생각과 남의 생각의 경계가 순수하지 않은 시대에 앞서의 문장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다. 남의 생각에 조종당하고 정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자기 취향이나 정서, 선택, 가치관이라고 믿거나 자기와 비슷한 생각만 받아들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면서 남의 생각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거나 자기 관점 없이 남의 관점만 일방적으로 따라가거나 자기 관점과 같은 것만 받아들여 자아만 비대하게 키운다면 위험하다. 자칫 망할 수 있다. 인간은 늘 그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와 사회, 가정은 목적이나 목표, 필요에 맞게 구성원을 조종하려는 의지를 가졌고 인간은 사회나 집단, 다른 사람이 가진 감정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속성을 지녔다. 온전히 내 것이 아닌 잡것을 일일이 골라내보자. 우선 뭐가 나이고 잡것인지부터 식별해야 하는데 한눈에 어렵다. 나는 이 과정이 책 읽기라고 생각한다. 책은 남의 관점이다.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이른다. 어떤 관점이냐는 무엇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이기도 한데 의미가 없다 하는 것도 관점이며 12명이 모였을 때 13가지 관점이 나올 수도 있다. 글자가 기호라면 글은 상징이다. 글자를 읽는 것과 글을 읽는 것은 다른 차원에 있다. 저자도 독자도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글자가 아닌 글을 읽는 것,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기대고 있는 콘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에만 집중하면 자칫 오독이 나올 수 있다. 내가 책을 읽는 콘텍스트는 대략 이러하다. 왜 이 시점에 이 책이 세상에 나왔는가? 대상과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가? 세련된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한 구절은 무엇인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작가 스스로 체득한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꿈꾸게 하는 책인가?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하다. 고정된 어휘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도둑이 훔친 돈을 뭐라고 할까? 자가용의 반대말은? 다리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신발이 화가 나면? 나는 조카의 수수께끼를 한 번도 마치지 못했다. 고정된 생각을 가지면 수수께끼를 마칠 수 없다. 고정돼 있어야 사용하기 편한데 흔들려고 하니까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거트루드 스타인이 세상의 모든 대상과 사물에 붙은 이름에 반발한 이유는 사고의 한계를 깨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고정된 어휘가 사고를 한계지어 다른 여러 측면, 그것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스타인은 일상에서 모든 명사를 없애고 서술로 대신하기에 이르렀는데 어휘적 정의 속에서 사물이 굳어버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사고는 입체주의 관찰 방식과 상통한다. 원래 그런 거라 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뒤집으면 고정관념의 실체가 드러난다. 고정관념을 파괴하면 사고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다. 얼른 답을 찾으려고 안달하지 말자. 답이란 때로 식상하거나 없다. 아니, 없다기보다 정해져 있지 않다. 어휘의 쓰임새 역시 그러하다. 기자가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가 받아쳤다. 왜 당신은 내가 쓴 방식으로 읽지 않나요?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한 말은 어휘력에도 통한다. 사람들은 그 말을 알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기 원하는지 모른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대부분 그러하듯 어휘력에도 한계가 없다. 언제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말로 해야 할지 모를 때. 윌리엄 서머셋 모엄은 구체적으로 짚었다. 우리는 마치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나라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갖 아름답고 심오한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기초 회화책의 진부한 문장으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들과 같다. 머릿속에는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끓고 있음에도 기껏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정원사 아주머니 우산은 집안에 있습니다 따위인 것이다. 느리더라도 낱말에 들어있는 뜻과 맛, 넓이와 깊이를 음미하자. 한가지게 커피 한 잔 음미하듯 낱말을 음미해보자. 음미하면 친숙해진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 시간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진짜 주인의 시간일 때만 살아있는데 음미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주인인 나의 시간이다. 1917년 미국 최초의 앙대 팡당전, 즉 독립예술가협회 전시회가 뉴욕 그랜드 센트럴 갤러리에서 열렸고 샘이라고 명명된 작품이 출품됐다. 작가는 마르셀 뒤샹. 작품이라고 내놓은 것은 소변기였다. 주최 측이 작품 샘, 아니 소변기를 저급하고 불결하다는 이유로 전시를 거부하자 뒤샹은 기다렸다는 듯 미국인에게 보내는 공개장이라는 글을 발표해 반격한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그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제작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화가가 그것을 선택했다. 평범한 생활용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관점 아래 그것이 갖고 있던 실용적 의미가 사라지도록 그것을 배치했다. 이리하여 이 소재의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냈다. 예술은 창조이며 예술작품은 창조의 결과물이다.
창조라는 어휘에는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든 것과 같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도 샘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의심한다. 그 말 자체가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술품을 두고는 대략 이러한 잣대다.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고 두고두고 볼만한가? 뒤샹의 위대함은 대중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는 당당히 선언했다. 아름다움은 발견해야 한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망막을 통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유를 통한 아름다움이다. 사물의 본질적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사물이 무엇이건 새로운 본질을 지닌 사물이 된다. 미술사적 의미가 아니라도 뒤샹이 1917년에 한 일을 삶에 대한 태도로 가져오면 퍽 근사하다. 흔하디 흔한 대상이나 사물이지만 내가 선택해 새로운 본질을 부여하면 작품이다. 스스로 선택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본질을 부여하는 모든 행위가 창조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믿는 생의 유한성이 필연적으로 끌고 오는 허무함에 질식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식이다. 아름다움은 발견해야 한다는 말은 생텍쥐페리가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한 말과 통하고,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장옥진 화백이 큰딸에게 자주 들려주었다는 이 말에 있다. 모든 사물을 대면대면 보지 말고 친절하게 봐라.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상당 부분은 메타포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종소리가 들렸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호랭이도 안 물어갈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같은 말을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단박에 알아듣는다. 은유나 비유 같은 돌려 말하기를 제거한 대화는 몸이 건조하기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버금간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속 담은 비유가 절묘하다. 인간에게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알레고리와 메타포, 눈치와 유머라는 언어의 거대한 산맥을 AI가 어떻게 넘어설지 궁금하다. 나는 AI가 시를 짓고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 그리는 게 놀랍지 않지만 시를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이나 노을을 골똘히 감상한다고 하면 굉장히 놀랄 것 같다. 쳐다보는 게 아니다. 반드시 감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지막한 탄식과 함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인정할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연설했듯 우리의 몸에서는 가슴이 손보다 더 유능하고 우리의 모든 힘은 거기에 있다. 사람은 머리로 안다 해도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하지 않는다. 내용인즉 아무리 옳아도 가슴을 울리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반대로 가슴만 둥둥 울려댈 뿐 머리에 닿지 않으면 개꿈처럼 공허하다. 논거, 적확한 낱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표현이 아름다워야 하고 가슴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른의 어휘력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말과 글의 힘에 관한 책입니다. 사례도 풍부하고 재미있어서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작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몰랐던 10대 시절, 저는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MC들이 툭툭 던지는 촌철살인에 감동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말을 미리 준비하고 하는 걸까? 글로 써놓았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매일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중에 방송 작가라는 직업을 알고 해소되었을 때 마치 그동안 속은 것처럼 허무했던 기억도 있네요. 여담이지만 저는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사용합니다. 원래 유튜브는 시각 기반 미디어지만 저는 거의 항상 사람의 말을 듣는 청각 기반 미디어로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TV를 보지 않아서 그런지 디스플레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행위 자체가 불편합니다. 운동할 때, 청소할 때, 운전할 때, 제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귀로만 듣습니다. 언어는 늘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모르면 대상을 모르는 것이죠. 가령 정이나 한 또는 화병이라는 우리말은 정확히 외국어로 번역할 수가 없고 영어로도 그냥 정, 한,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특정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이 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외국인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도 말이 됩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의 한계가 바로 내 언어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게 어려우면 기존의 세계라도 다른 눈으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려고 할 때 내 언어의 세계가 확장됩니다. 제가 10대 초반 소년이었을 때 한 삼촌과 논쟁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네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 좀 애매해집니다. 삼촌은 분명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언어는 없었던 경우죠. 그렇지만 한 개인이라는 벽을 넘어서 외부로 표현되지 못한 존재나 개념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삼촌의 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니요.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력이 거의 없는 개미가 더듬이와 호르몬으로 외부 세계를 인지하듯 상대가 생각했을 법한 여러 개념들을 객관식 보기로 제시하며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독서의 장점 중 하나는 어휘력의 증강보다 개념의 획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휘가 열쇠라면 개념은 금고 속의 보물입니다. 열쇠를 많이 가지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진짜 목표는 개념이라는 보물이죠.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휘가 상징하고 표현하는 개념과 관념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은 곧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저의 삼촌은 인생 경험을 통해 각종 개념들은 갖고 있었지만 어휘력이라는 열쇠가 없어서 그걸 끄집어내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자주 봅니다. 고민 상담 중에 가장 유용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보면 태반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경험과 감정과 상황을 중구난방으로 털어놓기에 도대체 요점이 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어휘력과 적확한 표현을 찾는 판단력,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짧고 쉽고 명료하게 갈무리해서 표현하는 능력, 이것은 희귀한 재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도 한 번 입을 떼면 2, 30분씩 자기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합니다. 옷 위로 등을 긁으면 시원하지 않아서 여러 번 긁어야 하는 것처럼 적확하지 않은 어휘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다 보니 계속 이 말 저 말 반복하며 정답을 향해 더듬어 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몸에 지닌 열쇠가 너무 많아서 금고를 잘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종 화려한 어휘력을 청룡도처럼 휘두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3중 4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알맹이는 정작 상자의 10분의 1 크기도 되지 않는 선물 세트를 받은 기분입니다. 허탈하고 낭비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물론 고도의 철학적 논리와 개념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역사상 위대한 성인과 학자들 그리고 위인들은 7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부족한 어휘력으로 인한 깜깜이 현상 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어휘 선택으로 인한 언어 인플레이션 이 둘 모두를 조심하면서 상대가 충분히 이해하는 동시에 쓸데없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수준의 말과 글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독서와 사색,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이런 현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